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개인사법 특강을 할 건데 시행령 안이 나와가지고 시행령 안이 나와서 이제 걔까지 반영을 해서 특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자료에 안 집어넣은 것도 있고 자료에 들어가는 가 있지만 이제 강의는 하지 않을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이제 그 PPT 자료에는 좀 몇 개 뺐어요. 나눠드린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빠진 자료들도 좀 있는데 그건 너무 디테일한 자료여가지고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그런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거는 아예 처음부터 안 넣고 몇 개는 좀 집어넣는데 그건 또 수업 목적과 좀 그렇게 또 관계가 또 없을 것 같은 것들은 또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세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 소득세부터 먼저 할 거고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법인세 그다음에 이제 국기 상증 국징도 몇 개 없긴 한데 그냥 거기까지는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10시까지 할 건데 이게 개인사법 특강은 계속하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10시 안에 무조건 끝내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막 한 9시 한 45분쯤 되면 갑자기 말이 막 빨라지거나 막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혹시 이제 좀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자료 중에 OX 문제 자료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말로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해서 법인세랑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랑 해가지고 개정되는 내용들만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OX 문제들을 한번 쭉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오늘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쭉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은 뭐 2차생들이라도 한번 그 내용들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한번 쭉 한번 OX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 도움이 아마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소득세부터 먼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소득세법 먼저 첫 번째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이게 이제 시행령 안으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IMA 계좌라고 해가지고 IMA 계좌라고 해서 시행령 안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종합투자 계좌라고 하는 건데 종합투자 계좌로부터의 이익 IMA 우리 많이 들어본 게 있죠. ISA가 있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그 ISA 계좌로부터 받은 이익은 걔네들은 둘로 나눠져 가지고 400 또는 200 기준 금액이 둘로 나눠져서 서민형이냐 일반형이냐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되는 금액은 9%로 무조건 분류과세 하는 거. 근데 걔는 아무튼 종합과세 되지는 않죠. 비과세 아니면 무조건 분류과세. 근데 이게 종합투자 계좌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기업 금융자산에 투자한 다음에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냥 증권사가 하는 상품들이죠.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만기 때에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계좌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좀 높아요. 만기 때 원금을 보장하니까 수수료가 높다. 이런 계좌가 있어요. 만기 때 원금을 보장하는 계좌가 있고 수수료가 꽤 높은 그런 계좌가 있다. 그 IMA로부터 받는 부터의 이익 요거는 어디에 포함시키기로 했냐면 이번에 시행령에서 유사배당 소득 있죠. 유사배당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사배당 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유사배당 소득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제나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로스업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유사배당 소득은 요건 이해 불충족에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그로스업 대상이다 아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유사배당 소득 그러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집합 투자 기회로부터의 이익, 그죠? 조각 투자 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종합 투자 계좌로부터의 이익, 그죠? 얘네들 전부 다 요건 이해 불충족, 그죠? 조건부 종합이에요. 조건부 종합, 일반적인 배당, 조건부 종합인데 뭐의 대상이 아닌,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투자 계좌로부터의 이익에서 문제 나오면은 걔네들은 조건부 근데 뭐의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조건부 배당으로 하나 이번에 들어왔다. 그래서 종합투자 계좌로부터의 이익, IMA로부터의 이익은 유사배당 소득에 포함시켰다 해가지고 하나가 새롭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거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이제 감액으로 인한 배당에 대한 내용인데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법인세나 소득세나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상법 규정에 따르면 법정 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너무나 법정 준비금 많이 쌓아놓은 거니까 걔를 감액해서 현금 배당에 재원을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이제 법정 준비금 감액 배당 어디에 있는 거죠? 상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법에 있는 내용.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도 있고 이익 준비금 요거를 감액해서 배당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 줄 수도 있고 법인세랑 소득세랑 똑같았는데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 나는 것들이 이번에 조금 이제 해소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익준비금을 얘를 감액해 가지고 배당금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감액해서 배당 주게 되면은 법인세법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고요. 배당금 수익 뭐가 되는 거죠? 입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개인이 만약 피투자회사가 이익준비금을 감액해 가지고 나한테 현금 배당을 주게 되면 그러면 걔는 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배당 소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얘죠. 자본준비금은 내 투자 원금이죠. 투자 원금이니까 투자 원금을 지금 내가 현금으로 받게 되면 내가 돈 받은 것만큼은 이익이 아니라 투자 원금의 회수니까 그러니까 굳이 회계 처리한다면은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투자 주식가액이 감액되는 거죠. 배당금 수익이 아닌 거죠. 입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 가지고 내가 현금 배당 받으면 원칙은 뭐가 아닌 거예요. 입금이 아닌 거죠. 법인세에서는 입금이 아닌 거고 소득세에서는 뭐가 아닌 거고 배당 소득이 아닌 거고. 그런데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내가 현금 배당을 받았는데 예외적으로 뭘로 하는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여기 둘로 나눠져 가지고 좁으니까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이제 이익준비금은 얘기할 게 없고 지금 그 중에 무슨 준비금이요? 자본준비금. 요거를 지금 뭐 해가지고요 지금 감액해서 내가 무슨 배당을 받은 거예요? 현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근데 요게 원칙은 자, 원칙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법인세법에서는 뭐가 아닌 거죠? 입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입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자본준비금이 뭔지를 가지고 볼게요. 어떤 걸 감액했느냐. 자본준비금은 다른 말로 자본잉여금이니까 자본잉여금 중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발초라고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인 주발초는 내 투자 원금이죠. 그러니까 투자 원금을 지금 내가 현금을 받은 거니까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투자 주기의 감액. 입금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감액했는데도 주발초를 감액해서 현금 배당을 받았는데 입금일 수가 있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그거는 일반적인 주발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입금이 아닌 게 한도가 있죠. 내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죠. 이거 참 알았어요. 하나씩 볼게요. 내가 지금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내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현재 지금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자본 주발초를 감액해가지고 내가 현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요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은 내 투자 원금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요거를 감액해서 현금 배당 받으면 내 입장에서는 법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차변에 이제 회계 처리 볼게요. 차변에 뭐가 들어오고요? 현금 들어오고 세법상 분계를 볼게요. 그 감액해서 받은 배당이 예를 들어 70원이에요. 근데 지금 내 투자 주식이 지금 얼마 있으니까요, 지금 100원. 그 투자 원금에 있으니까 뭐에 감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아닌 거죠? 그냥 입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발초를 감액해가지고 현금 배당 받은 금액이 120원인 거예요. 120원인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얼마를 받았어요, 지금? 지금 뭐를 감액해서 내가 받았는데요, 지금? 주발초를 감액해서 현금 배당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입금이 아닌 이유는 투자 원금 회수. 그러니까 투자 주식가액이 감액돼야 되는데 내 투자 주식은 지금 얼마로 돼 있다고요? 지금 100원.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뭐를 감액해서 받은 건데요, 지금 주발초를 감액해서 받았는데 입금이 아닌 금액, 받은 금액이 입금이 아닌 거는 뭐를 한도로 해서만 입금이 아니라고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해서만 입금이 아닌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초과하는 금액은 뭐가 되는 거다 다시?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주발초를 감액해가지고 지금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 원래는 입금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투자 원금 회수니까 뭐에 감소가 되는 거니까 투자 주식가액에 감소가 되는 거니까 입금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밖에 없으면 100원밖에 없다면은 이게 감소가 될 수 있는 게 1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입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입금 중에서도 지금 감액에서 뭘 받은 거니? 현금? 배당을 받는 거니까 입금 중에서도 배당금 수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금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한도로 해서만 입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장부가액.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장부가액을 한도로 해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까지는 뭐가 되는 거고요. 까지는 입금이 아닌 거죠. 사실 말하면 뭐에 감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투자
주식가액 감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장부가액을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아무리 뭐를 감소해서 받은 건 감액해서 받은 건데 주발초를 감액해서 받은 거라 할지라도 장부가액을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입금 즉 배당금 수익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세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인세법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세법. 법인세법 원래 있었잖아요. 뭐를 한도로 한다? 입금이 아닌 거는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규정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법인세법에서. 자, 지금 이게 법인세법의 얘기예요. 지금 이게 법인세법. 원래 이렇게 있었죠. 그럼 이제 주발초를 감액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주발초가 아니라 실질은 이익잉여금인 주발초 있죠. 실질이 이익잉여금인 거 뭐죠?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상환주식의 주발초. 그죠? 아니면은 겉으로는 주발초로 돼 있지만 거기 안에는 채무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 이익을 회사가 잘못 처리해 가지고 주발초로 들어가 있는 거. 겉으로는 뭔데요, 지금? 겉으로는 주발초지만 실질은 뭐인 거? 이익잉여금인 거. 그죠? 실질은 이익잉여금인 거. 그러니까 겉으로만 주발초지 겉으로는 주발초를 자본주의했지만 그게 실질은 이익잉여금인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감액해 가지고 내가 현금 배당 받았어요. 그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요. 실질은 뭐니까?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받은 거니까 뭐가 되는 게 맞고요. 입금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또 뭐를 감액해서 받은 거죠? 자기 주식 자기 수익인데 그 소각이익이 지금 현재 소각일로부터 몇 년 내인 거죠? 소각일로부터 2년 내 또는 그 소각이익이 소각시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발생했던 자기주식 소각이익이었던 거죠. 이거를 감액해 가지고 지금 내가 현금 배당 받았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제 배당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입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또 이제 뭐가 있었어요? 1%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그죠? 요거를 감액해 가지고 내가 현금 배당 받은 거. 그리고 또 뭐가 더 있었죠? 3%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 가지고 현금 배당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무상주 피투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서 무상주 추가로 배정받은 그런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거지 감액해서 현금 배당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걔는 언급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무상주 추가 배정분이니까 딱 여기까지가 의제 배당에 해당되는 거에서 여기까지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고요. 입금. 얘는 원래 의제 배당 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금이 원래 아니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었죠? 얘하고에는 재평가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재평가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번 거니까 이건 전부 다 입금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법인세랑 소득세랑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갖고 이제 수입 배당금 입금물산입 이중과세종은 어떻게 할 거냐? 뭐만 수입 배당 입금물산입 안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얘만 수입 배당 입금물산입 안 하는 거죠. 법인세에서 이렇게 하고 수입배당 입금세입 요것만 안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입배당 입금세입을 하는 거죠. 얘는 아예 입금이 아예 아닌 거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배당금 수익이 아닌 거니까 수입배당 입금세입을 한 해 만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소득세도 기본적으로는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같은데 소득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얘 빼고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같았어요. 실질은 이익잉여금인가가 두 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발초, 감액해가지고 현금 배당 받은 거,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배당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스업 대상이냐 아니냐? 그로스업 대상이죠. 이거를 감액해서 내가 현금 배당 받은 거는 배당소득이고 그로스업 대상이죠. 얘하고 해도 법을 위반해서 받은 거니까 전부 다 뭘로 하는 거죠? 다 배당 소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법인세랑 똑같이 그중에 뭐만 3%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의 감액으로 인한 배당만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거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똑같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관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뭐니까
개인이니까. 일반적인 개인이 장부에다 주식을 지금 기장하는 게 아니니까 주식의 뭐를 몰라. 장부가액을 모르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게 지금 법인세는 얘가 있었지만 법인세는 일반적인 주발초를 감액으로 감액해가지고 현금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 장부가액까지는 입금으로 하지 않고 장부가액 초과하는 금액은 당연히 입금이 될 수밖에 없죠. 현금 받았는데 장부가액까지는 주식이 감액되는데 장부가액을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입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법인은 이 내용이 있었지만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주발초를 감액해서 일반적인 주발초를 감액해가지고 현금 배당 받으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뭐가 아니었죠. 그냥 전부 다 뭐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너는 배당 소득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되고 끝났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도라는 거를 여기는 만들 수가 없었던 거야. 일반적인 개인은 주식을 기장하지 않으니까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유일하게 차이가 났던 게 지금 이쪽인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쪽에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개정됐냐면 개정된 게 장부가액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구냐면 그 주식 지금 현재 지금 얘가 주주니까 뭘 갖고 있는 거죠?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주식 갖고 있는 그 주식의 장부가액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그 주식에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취득가액. 그 취득가액이 그건 뭐니까? 장부가액이니까. 아니 원가법이니까. 취득가액으로 세법은 취득가액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팔려면 팔았을 때 양도가액에서 뭘 빼야 되는 거니까.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 건데 그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이니까 그러면 또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주주라면 그럼 주식에 뭐를 넌 알 수밖에 없어? 주식에 뭐를 알아야지만 돼? 취득가액 즉 장부가액을 알아야지만 되잖아. 그럼 너네는 알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주주들은 걔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누구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2그룹 주주. 누구죠? 아니 상장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거, 양도세 내는 거 또는 외거래분, 장외 거래분. 근데 지금 어차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누구라고요? 대주주라면 내가. 그럼 너는 뭐를 관리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주식의 장부가액 관리하고 있어야지. 너는 팔면 양도세 과세가 되는 애니까. 그렇죠? 또 내가 누구라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그냥 누구라면 주주라면 비상장 주식은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양도세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팔 때 무조건 뭘 낼 거니까 양도세를 낼 거예요. 물론 저기 적혀 있는 것대로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인데 예외가 한 명 있죠. 여기 예외 얘 있죠. 얘는 양도세 안 내는 거죠. 그게 여기 얘잖아요.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 거래에 의해서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를 안 내거든요. 딱 이 가로 안에 있는 얘 빼고 얘는 뭘 안 내는 거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거래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이라면 양도세를 안 내는 거니까 걔네들은 또 장부가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도세 안 내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지만 되는 얘네들 여기 지금 예외 한 명 빠진 예외 하나 있고 예외 하나 제외. 얘를 뺀 비상장 주식에 갖고 있는 주주거나 아니면 상장 주식에 내가 누구라면 대주주라면 나중에 팔 때 뭐를 내야 되는 거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걔네들은 뭐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든 배상소로 좀이라도 과세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배상소로 보지 않았었는데 아니네 관리하고 있는 애가 있네. 그럼 얘네들 말고는 여전히 양도세를 안 내는 거니까 주식의 장부가액 관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애들은 장부가액 넘어가는 금액 배당소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관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만 뭐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렇죠. 얘네들만 지금 뭐를 감액해서 내가 받았는데요. 주발초를 감액해가지고 현금 배당을 받았는데 주발초를 감액해서 현금 배당 받았는데 얘네들은 관리가 되니까 니네들은 뭐까지만 배당소득이 아닌 거야? 그렇죠. 장부가액까지만 배당소득이 아닌 거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뭐가 아닌 거고 배당소득이 아닌 거고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거는
관리가 됐으니까 초과하는 거야? 그럼 너는 뭘로 할 거야? 배당 소득으로 할 거야. 얘네들이 아니면 여전히 주식의 장부가액이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네들이 아니면. 왜냐면 얘네들은 뭐를 내니까 관리가 되죠? 그러죠. 나중에 팔면 양도세를 내는 거니까 양도세를 내려면 주식의 추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관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액까지는 배당수로 보지 않겠다. 법인세랑 똑같이 가는 거죠. 얘네들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거는 배당수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아니면 여전히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뭘로 안 보는 거고요. 배당수로 안 보는 거고요. 이번에 개정된 거는 이겁니다. 개인들도 관리되는 애들이 있잖아. 관리되는 애들은 저렇게 법인세랑 똑같이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배당수로 더 과세하는 게 맞는 거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자 배당수이니까 이제 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로서 대상이냐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감액으로 인한 배당 중에서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건 뭐만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렇죠. 얘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언급이 따로 없는데 어차피 이것만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걸로 감액 배당 중에서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거는 얘만. 감액에서 받은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 속에 해당되는 거라면 얘만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 또 하는 겁니까?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배당 속이 되는 대신에 뭐는 되는 거예요?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거다.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감액 배당은 뭐밖에 없으니까 3%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의 감액 배당만 그로스업 대상으로 안 보겠다라고 지금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걔가 아닌 거니까 쟤는 그로스업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글만 보면은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 얘기예요. 저 얘기. 그동안 법인세랑 소득세랑 감액 배당에서 차이가 났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관리하지 않을 거니까. 배당수로 과세 재원 자체가 일반적인 주발초니까 그러면 걔는 배당수로 과세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애가 있네? 쟤네 둘? 뭐가 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여기 얘네들이 지금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이 말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실제 지금 이게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인데 거기 내용 보면 요 말이 없어요. 요 말이 없어. 그냥 얘네들만 적혀 있죠. 이제 이게 왜 얘네들만 그러면은 저렇게 하기로 했느냐? 얘네들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애들이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뭐 할 것이다? 관리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부가액까지만 배당속으로 안 보는 거고 장부가액을 초과해서 네가 받은 감액 배당 받은 게 있는 거야? 그럼 배당속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였어요.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청년 도약계좌 세제 지원이 종료가 됐지만 대신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요거 청년 도약계좌 비과세 있잖아요. 이때까지 가입해가지고 받는 이자 이제 비과세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종료가 됐고요. 대신에 뭐가 생겼다고요?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뭐 청년자 나오고 뭐 나오면 다 그냥 뭘로 하시면 되죠? 다 비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한도 내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1차나 2차나 문제가 나오려면은 근무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청년이 안 나오겠죠. 그죠? 청년이 근무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나오면은 문제 풀 때 기분이 좀 살짝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안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조특법에 있는 내용에서 들어온 내용인데 이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수수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특법상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법학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세무회계 계산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주의하실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고배당 기업,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를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고배당 기업이 누구냐?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고배당 기업은 기본적으로 상장법인이어야지만 돼요. 비상장법인은 아무리 배당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분리과세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배당 기업은 고배당 기업 자체가 누구여야지만 된다고요? 상장기업인데 코넥스 상장은 제외해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이랑 코스닥이랑 그다음에 코스피 거기 상장만 얘기하는 코넥스 빼고 코넥스 빼고 상장법인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상장법인이어야 되고요. 그죠? 그 코스피랑 코스닥 상장법인에 내가 주주여야지만 돼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는데 얼마만큼 배당을 많이 했느냐
요건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건데 두 번째 상상 법인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24년도가 기준 연도예요. 24년도에 비해서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돼요. 24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언제나 지금 28년도도 27년도에 배당을 받았어요. 그럼 27년도에 배당을 받은 것도 언제에 비해서 24년도에 비해서 배당이 감소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니까 같거나 커야 돼요. 그러면 그 고배당 기업 상장 기업이 25년도에 설립된 회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건 또 여기 밑에 별도로 따로 지금 또 나와 있어요. 잠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어디 갔대요? 여기 있네요. 기준 연도가 지금 언제라고요? 기준 연도가 24년도거든요. 근데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걔네들은 24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예를 들면 25년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27년도라고 생각하시면요. 27년도에 배당이 24년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최초 사업도 배당보다 최소 사업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업이라면 기준 연도가 언제가 되는 거고요. 24년도가 되는 거고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다면 그러면은 최초 사업연도가 기준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26, 27, 28년도의 배당이 작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년도가 아니라 기준 연도가 언제라고요? 24년도.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다면 최초 사업연도보다 내가 받은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 돼요. 일단 요건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당 그러면서 1 또는 2를 충족한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 배당 성향이 몇 %, 이상이어야 돼요? 40%. 그럼 배당 성향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배당 성향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배당 성향은 여기 밑에 왔다 갔다 하면 좀 볼 건데 여기 7번 자료에 보시면 배당 성향은 7번 자료는 아무튼 연결이든 뭐든 뭐 관계 없는데 어디 갔지? 배당 성향을 내가 어디다가 적었을까요? 그냥 이거 보죠. 아무튼 배당 성향은 보면은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배당 성향이 따로 어디다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그 빠졌나 보다.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네. 잠깐만요.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분모가 아무튼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분의 분자가 뭐예요? 현금 배당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배당 성향이거든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분의 분자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현금 배당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여기 지금 현금 배당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다시 말하면 결손이 발생한 법인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결손이 발생한 법인인데도 쌓여져 있는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쌓여져 있는 이익잉여금이 있어가지고 현금 배당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거 배당 성향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뭐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 거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분자에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금전으로 받은 배당만 들어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금전으로 받은 배당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아무튼 배당 성향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배당 성향이 몇 %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자체가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은 몇 % 이상인데 5% 이상인데 직 전전이에요. 직 전전 대비 몇 % 이상 배당이 증가하면 돼요. 전전 대비 전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면 돼요.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면 돼요. 그러면 고배당 기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단 고배당 기업은 누구여야지만 되고요. 상장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연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았어야 돼요. 기준연도는 계속 기업이라면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최초 사업연도가 기준연도가 돼요. 그거보다 올해 배당이 감소하지 않았어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은 25% 이상인데 직 전전 대비 현금 배당이 10% 이상 증가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1 또는 2.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우리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어야 돼요. 무슨 투자회사, 무슨 투자기구, 유동화 전문 무슨 회사. 걔네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그거예요. 아시겠죠? 걔네들이 아니어야지만 돼요.
그게 고배당 기업이다. 생각보다 고배당 기업의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 정확하게 탁탁탁탁 집어. 이게 뭐 세법학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요건을 탁탁탁탁 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요건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지금?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배당 성향 계산할 때 아까 대충 어떤 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만약 무슨 기업이라면, 그럼 이제 적자 기업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0이거나 마이너스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리고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현금 배당은 도대체 어떤 현금 배당을 말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내가 무슨 배당을 받아야지만 그러면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는 거냐? 무슨 배당이요?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이에요. 어떤 거든지 간에 중간 배당, 분기 배당, 아니면 결산기 배당, 어떤 배당이지 간에 무슨 배당이요?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뭐 한다고요? 분리과세를 하는데 이게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분리과세한다면 이제 원천이도로 과세를 종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잠깐 보시면 어디 갔어요? 네. 그렇게 고배당 기업한테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분리과세를 신청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저 합산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 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과세는 금융소득금액에서 배제하겠습니다. 합산해서 배제하겠습니다. 합산 배제 신청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과세하겠다는 거죠? 분리과세를 신청해야지만 됩니다. 신청해야지만 돼요. 언제요? 확정신고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 또는 분리과세 신청 또는 합산 배제 신청,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 신청 또는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지만 된다. 신청해야지만 돼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배당 기업은 진짜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고배당 기업 자체는 꼭 뭐를 해야지만 됩니까? 공시를 해야지만 됩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 준용, 공시를 해야지만 된다. 응? 공시를 꼭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꼭 뭐 해야지만 된다고요?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위에 올라와서 몇 %로 그럼 원천인수 할 거냐? 자, 이렇게 다 요건을 다 충족하며 해서 현금 배당 받은 거에서 분리과세를 하려면 뭐를 해야지만 된다고요? 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분리과세를 받으면 되고요. 근데 원천징수는 4단계 초과누진세로 되어 있어요. 2천만 원까지는 몇 %요? 14%. 2천만 원과 3억 사이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2천만 원까지는 14%, 여기 사이에 있는 3천만 원은 20%. 그죠? 그러니까 초과누진 구조니까. 그죠? 여기 사이에 있는 금액은 얼마? 25%, 최고는 얼마까지? 50억 초과되면 30%까지 해가지고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원천인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언제까지 발생하는 28년도 말에 속하는 사업부까지 발생하는 배당분까지 일단은 적용하겠다. 그때 가서 이제 연장할지 말지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28년도까지 받는 현금 배당은 분리과세 신청해가지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요건을 근데 되게 요건이 까다롭죠 보니까.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상에 드는 이 현금 배당 있잖아요. 이 현금 배당은 당연히 어떤 배당을 말하는 거냐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현금 배당, 그 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해가지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배당은 현금 배당인데 당연히 무슨 배당은 안 되고요. 주식 배당이나 의제 배당 같은 건 안 되는 거고 무슨 배당만 된다는 거예요? 현금 배당만 되는데 거기에 뭐를 포함하냐면 얘를 포함.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은요. 요게 공매도에 의한 배당 기억나세요? 공매도에 의한 배당 뭐죠? 내가 지금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했는데 나는 A야. 내가 지금 갑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갑 주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 B라고 하는 증권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그 주식을 뭐라 하는 거죠? 빌려줘. 이렇게 된 거죠. 주식 빌려줘. 왜냐하면 얘는 이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조만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을 내가 이렇게 빌려주면 내가 그러면 빌려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배당 상당히 너한테 줄 거고 빌려간 거에 대한 대가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나는 어차피 계속 갖고 있을 건데 그래 알았어 빌려준 거죠. 얘는 지금 대여자.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차입자. 얘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거를 대여를 해주면 받자마자 바로 시장에다 바로 뭐 해버려요. 시장에다 바로 지금 그렇죠. 처분해버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 가격으로.
예상대로 시가가 엄청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금액으로 나중에 6개월 동안 빌려갔거든요. 6개월 뒤에 얘가 이거를 다시 매입을 해서 매수를 해서 그죠? 그걸 얘한테 상환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익이 발생하죠. 대신에 얘는 얘한테 뭘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얘한테 지금 배당 상당액 줘야 되는 거죠. 배당 상당액 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얘는 배당금을 누군가 갖고 있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 배당을 줘야 되는 거고, 얘는 그 빌려간 그 기간 동안에 배당 상당액을 주는데 그 배당 상당액이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사 배당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배당 상당액 그다음에 빌려간 거에 따른 대가 줄 거 아닙니까? 기타 소득. 요 배당 상당액 요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얘가 이거예요. 이거. 얘 입장에 그러니까 얘가 무슨 기업이에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배당 기업이에요. 그렇죠. 얘가 고배당 기업이에요. 근데 그걸 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얘가 원래 계속 갖고 있었을 건데 얘가 잠깐 빌려간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배당을 얘한테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배당 상당액을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지금 차입자로부터 받은 거죠. 그 차입자로부터 받은 그 배당 상당액도 뭐를 선택할 수 있는 배당이 된다고요? 그죠? 고배당 기업의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거죠. 분리과세 신청해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배당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얘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배당이 아까 얘기한 24년 기준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에 해당돼.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25% 이상이면서 직전전연도 대비 배당 10%더 많았어야 되는 거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거나, 그리고 또 뭐가 아니거나 얘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어야 되죠. 그런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그리고 얘한테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 거 그거를 얘한테서 그 배당 상당액을 받은 그것도 얘가 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고배당 기업으로서의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이 얘기가. 이거 우리 공매도라고 얘기해가지고 공부했던 내용 있잖아요. 유사배당. 그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배당 현금 배당에는 제가 포함된다는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분모에 적자 기업일 때 어떻게 할 거냐? 분모에. 그럼 배당 성향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적자 기업일 때. 그죠?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 기업일 때 배당하면 그때는 배당 성향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원칙. 그냥 배당 성향을 몇 퍼센트로 간주한다고요? 배당 성향을 그냥 분모가 0이잖아. 분모가 마이너스니까 배당 성향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배당 성향을 몇 퍼센트로 간주한다고요? 25%로 간주해요. 그럼 얘는 뭐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즉 전전 대비 배당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면 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전전연도 대비, 즉 전전 대비 배당이 몇 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10% 이상 증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적자 배당인데 자본총액 대비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 초과하는 경우라면, 부채 비율이 200% 초과한다면 그럼 너는 배당 성향 빵 퍼센트야. 다시 말하면 부채도 많은데 무슨 배당이야? 부채도 많은데 무슨 배당을 해가지고 지금 분류과세 선택해서 지금 혜택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배당을 받으면은 막 50억 초과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면 다시 사실 한계세율 몇 퍼센트가 적용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45%가 적용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최고로 몇 퍼센트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금 30%를 끊어주는 거니까 지금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들 엄청 받는 거잖아요. 지금 대주주들한테 혜택 주려고 지금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아니 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왜 대주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냐? 대주주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응? 그렇죠? 그게 그렇게 대주주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을 제발 좀 팔지 마. 배당 엄청 많이 주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45% 최고가 30%야. 15%만큼 혜택 줄 테니까 팔지 마. 왜냐면 대주주들이 한번 팍 치고 나가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되니까요. 확 떨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어디에 막 혈안이 돼 있죠? 그죠? 증권회사 같아요. 그죠? 증권회사 같아요.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결국에는 뭐 나라가 잘 사는 건지 아니야. 그건 좀 애매한 얘기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주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그러려면 그러려면은 막 서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해야지 이게 주가가 안 건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자산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자산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지금 신났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신났죠 지금. 세금이 15%면 어마어마하거든요. 15% 사이면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번에 차은우 보니까 막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니까 뭐 몇 천억씩 막 버는 건데 차은우가 그러니까 3년 동안 가공에서 근개한서로 인한 세금 그 가산세만 지금 82억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시잖아요. 그지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좀 이따 보겠지만 가공에서 근개한서는 4%인데 작년까지 몇 %였으니까요. 3%. 그럼 공급 대가에 3%한 금액이 82억이 나왔으니까 그럼 공급 대가는 한 2,700, 800억? 3년 동안 한 명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산가들이 그런 자산가들이 많나 봐요. 근데 그런 자산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많은데 적자 기업인데 뭐라는 거죠? 얘가 지금 적자고 부채도 많고 엄청나게 많고 하는데 지금 뭐를 막 주는 거죠?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혜택 줄 수 없어. 이거는 분리과세 혜택 안 줄 거야. 그냥 배당성의 몇 %인 거야. 빵 %니까 이거는 혜택 요건을 추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기업인데 배당을 한다. 이건 좀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런 기업한테는 혜택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이게 정신 문구로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교재가 나오면은 세법학 교재든 세무회계 교재든 교재가 나오면 거기 안에서 이제 문구로 좀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틀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뭐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이 이게 원래 25년도 말로 끝나는 건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은 기한을 연장시켰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 가입 대상자 이것도 뭐 그렇게 우리 수업 목적상은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기한이 연장됐다. 비과세 종합저축도 요거는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제 이자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요게 세 가지가 아닌 세 개를 뺀 나머지는 유동화주문 무슨 회사, 무슨 투자회사, 무슨 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은 다 조건부죠. 조건부. 얘네들 받은 배당은 전부 다 조건부가 되는 거고요. 조건부. 그리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90% 이상을 배당할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조금 받아요. 분배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그럼 내가 그런 무슨 투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거는 무슨 과세 문제가 없다. 그죠? 걔네들이 나한테 배당 주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조금 받기 때문에 법인세를 안 내요. 그럼 근데 이쪽에서 과세되는 거니까 무슨 과세 문제가 없다.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서 무슨 대상이 아니다.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근데 세 개는 무조건 분리과세. 세 개는 무슨 투자회사, 투자기구, 유동화주문 무슨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인데 세 개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걔네들은 뭐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뭐 그로스업 이내 뭐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원래 작년 말로 끝나는 거였는데 투용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 납입 한도 1억 원 그 요건을 추적하게 되면 14% 그때 그 투용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은 14%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게 작년도 말로 원래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3년 더 연장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 또 있죠.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 그죠? 걔는 납입 한도가 투자 금액 한도가 5천만 원이고요. 투자일로부터 3년 내 배당을 받으면 9%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또 하나 있었죠. 기회 발전 특구 집합투자기구, 그죠? 걔네들은 10년 안에 투자일로 10년 안에 받으면 되는 거고요. 가입일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배당이고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9%로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14, 9%짜리 두 개 더 있죠. 그죠? 걔네들 빼고 나머지는 무슨 유동화주문 무슨 회사, 무슨 투자 무슨 투자회사, 무슨 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은 다 조건부가 되는 거고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네. 이것도 기한 연장된 거고요. 요거 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다 보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교재에 있었던 게 기한이 원래 작년 말로 끝나는 거였었는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서 받는 이자 배당은 비과세한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한이 더 연장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게 지금 뭐냐면은요. 요게 그 농협, 수협, 그죠? 그다음에 신협, 새마을금고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다 무슨 그 이제 농협 등에 여기에 지금 농업업 나누는데 농협, 그죠? 수협 뭐 이렇게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그다음에 뭐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도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까지. 아이고
얘네들. 자, 그럼 여기는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었냐면은 다 이게 비과세였거든요. 이게 작년까지. 근데 원래 작년까지만 비과세고 올해부터는 원래 5% 그럼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가 지금 농협 등이에요. 농협 등인데 여기에다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출자 A가 여기에 좀 출자를 했어요. 출자금은 기본이 2천만 원 한도. 그리고 B가 여기에 지금 예탁을 했어요. 예탁금은 한도가 3천만 원 한도라면 요 요건만 충족하면 얘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었네. 아무튼 얘는 3천만 원 한도, 얘는 2천만 원 한도. 요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지금 출자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뭘 받고 얘가 지금 그러니까 배당을 받겠죠. 예탁금은 얘한테서 뭘 받겠어요? 이자를 받겠죠. 근데 이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이 농협이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이자는 요거는 작년까지 그냥 비과세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금융소득 비과세 제일 마지막에 농협 등으로부터 법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농협 등으로부터 받은 농협 등의 예탁금이나 출자금으로부터 받는 배당수 그 법 요건이 이거예요. 이거 금액. 요 금액 한도 내에서 출자하거나 예탁을 했다면 여기서 받는 배당이나 이자는 작년까지 그냥 뭐 했다고요? 비과세. 작년까지 비과세였어요. 근데 사실 올해부터는 이제 과세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올해부터 받는 거는 이제 과세가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혜택을 엄청 준 거예요. 혜택을 엄청 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쭉 한 거예요. 이 요건을 쭉 한 상태에서 둘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농협이나 수협이나 또는 신협의 조합원이냐 아니면 총급액이 조합원은 아닌데 1번 조합원 또는 총급액이 7천만 원 이하. 그러면서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만 6천만 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이게 저기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 보세요. 그 요건을 쪼간 사람들한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25년도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은 소득 발생 기간은 뭐 비과세하고 26년도에는 5% 분류과세하고 27년도는 9% 분류과세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에서 무조건 분류과세 이렇게 옮기는 지금 딱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비과세 쪽에 있었잖아요, 얘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 무조건 분류과세 쪽으로 올해 옮기고 내년부터는 어디로 가고 이제 9% 무조건 분류과세 이렇게 지금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소득이 발생하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 혜택을 준 거예요. 가입을 언제 했느냐. 가입을 언제까지만 가입하게 되면 가입을 그렇죠. 28년도까지만 이게 얘네들에 해당되면은 28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했다면 그러면 그 뒤에 계속 이자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계속 받는 배당에 대해서 전부 다 뭐 해주겠다는 거죠? 엄청 혜택 준 거예요. 지금 농협이나 수협에 엄청나게 혜택을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입만 하면 다 비과세. 그 뒤에 받는 이자 배당은. 그리고 29년도에 가입하는 거는 그때 가서야 이제 그때 가입해가지고 그 뒤에 받는 이자 배당은 몇 퍼센트로? 5%로 무조건 분리과세. 30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거는 그죠? 9%로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 혜택을 준 거죠. 2번 일이 아니라면 얘가 아니니까 조합원도 아니고 그리고 종합 총급액이 7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이 6천만 원 초과하는 그런 일 이외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제 전년도 가입을 25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이라면 얘도 다 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비과세. 그럼 이때까지 가입만 했다면 이 뒤에 다 비과세. 근데 이제 26년도 이건 이제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2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가입을 했다면 그러면 이때 가입해가지고 올해 받을 수 있죠. 얘는 5%로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 생기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하는 연도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혜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7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것들은 이제 9%로 무조건 분리과세. 그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어디에도 있는 거고요. 지금 올해 가입해 여기 일 이외자가 올해 가입해가지고 대신
무슨 요건을 일단 충족해야 된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요건을 쭉 못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자 배당이 되는 거예요. 뭐죠? 일반적인 이자 배당이니까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이자 배당이 되는 겁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이렇게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 요건 충족하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은 과세가 안 되거나 굉장히 저율로 과세가 되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조건부 종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아닌 자들은 지금 올해 가입해가지고 올해 이자 받을 수 이자 배당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걔네들은 5%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 아이고. 그게 이번에 하나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법인세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로소득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법인세가 올해 바뀌었잖아요. 20년도에. 그럼 20년도에 법인세가 바뀌면 이 법인세 내고 난 다음에 남은 배당은 27년도에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로소득률이 10%에서 11%로 다시 법인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로소득률도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죠? 이거는 27년도 1월 1일부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는 그냥 그대로 그로소득률 몇 %로 계속 가요. 올해 받은 배당은 그대로 10%예요. 올해는 내년부터 받는 배당이 올해 법인세 인상이 반영된 배당은 내년부터잖아요. 그죠? 내년부터 그로소득률이 11% 되는 거고요. 올해는 그냥 그로소득률 그대로 몇 %입니까? 10%로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소득과 관련된 얘기인데 사업소득 이거 보시면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점이 양도리라는 소득이 얼마까지만 비과세였는데요. 연 600만 원이었는데 임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서 연 3천만 원까지로 확 늘었어요. 비과세가 올해부터 확 늘었습니다. 비과세가. 대신 조림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점 및 양도리라는 소득은 6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 비과세가 된다. 확 늘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취득가액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법인세 규정을 소득세에서 준용하지 않았었는데 좀 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법인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 가져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인세법에서 그러니까 여기 송금 다 인정하는 거고 불공정 자본 거래를 해 가지고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법인세에서는 그만큼 투자주식가액의 증가가 되는 거니까 분여받은 이익에서 입금산입, 투자주식가액의 증가, 유보, 주식가액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소득 개인도 다 그걸 다 반영하겠다는 거죠. 다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규정을 그대로 소득세에서 다 가져왔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런데 농가 부업 규모 정도의 축산이 이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따로따로예요. 젖소 50마리 따로, 소 한우 50마리 따로예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리고 육성우라고 해가지고 송아지 유일하게 소는요. 송아지를 반마리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성축이 아니면 안 세는 거고요. 송아지를 셉니다. 송아지를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마리당 0.5마리로 보는 거죠. 돼지는 700마리. 이것도 사냥 따로 300마리, 면양 따로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우리는 처음 옛날에는 2,000 이랬었거든요. 쭉쭉쭉 늘어가지고 요즘에 닭 따로 얼마?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그러니까 여차하면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게 이거 이렇게 하더라도 과세를 아예 안 하니까 농가 부업 규모 축산이니까. 근데 거기 개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거 미치겠어요. 개가 들어왔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개는 식용개입니다. 식용개. 뭐 하자는 거지? 이게 오히려 개 식용 종식법이 이게 28년도 1월 1일부터 근데 지금 만들어졌는데 지금 농가들 중에서 이걸로 먹고 사는 농가들이 꽤 있나 봐요. 생각보다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지원하려고 알았어. 그럼 어차피 2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 28년도 1일부터 아예 종식돼요. 걔는 식용에서 아예 완전히 종식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식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27년도까지는 얘네들도 그러면 27년도까지는 걔 식용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 법은 언제부터 완전히 종식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 법은 만들어졌는데 시행 자체가 28년도 1월 1일부터다 보니까 알았어. 그럼 그때까지는 니네 과세 안 할게.
얼마 몇 마리까지는 400만 원까지는. 아무튼 이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그런 좀 그런데 아무튼 그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뭐 감척 지원금 관련된 내용은 뭐 크게 그러니까요. 얘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근로 여기 이쪽 이제 근로 쪽이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바뀌었죠. 시행령 쪽에 이 법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의 그죠? 초과 근로수당이죠. 야간 근로수당 등이니까 이제 초과 근로수당을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직전 연도의 총급액이 3천만 원 이하고 그죠? 해당 연도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지만 되는 건데 그때 연 얼마까지 비과세한다? 240만 원 비과세한다. 근데 이 금액은 그대로예요. 비과세 금액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확 올라갔어요. 직전 연도 총 금액이 얼마 이하? 3,700만 원 이하고 해당 연도의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 금액이 확 늘었죠.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들이 좀 많아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초과 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요건이 금액이 확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녀 보육수당에 대해서 자녀 보육수당이 자녀 6세의 자녀가 몇 명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였었는데 자녀 보육수당 이제 자녀 한 명당 6세의 자녀 한 명당 20만 원 이렇게 6세의 자녀가 3명이 있다면 회사로부터 자녀 보육수당 얼마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받는 거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 수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자녀 1인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비과세를 절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얘기인데요. 육아휴직수당은 그러니까 육아휴직수당에 비과세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쭉 나오는데 여기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임명된 사무직원들도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가 되는 거였는데 누가 빠졌냐면 이게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이스트 같은데 여기에 직원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게 아니에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설립된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가입하냐면 사학연금 가입은 해요. 사학연금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가지고 설립된 학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는 그럼 비과세가 안 되는 거냐? 빠져 있었어요.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사학연금법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는 아닌데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카이스트 등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데는 사학연금에는 가입하는 거니까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하겠다 그래서 들어온 거고요. 금액은 이건 육아휴직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좀 많이 늘었어요. 금액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3개월 차까지는 월 250만 원. 이거는 지금 다 금액이 이번에 이제 늘어가지고 그 반영한 겁니다. 4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는 월 200만 원 하고요. 7개월 차부터 요즘 18개월까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 양쪽 다 할 수 있죠. 18개월까지는 160만 원 해가지고 7개월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는 160만 원. 그래서 육아휴직 수당 자체가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뭐 해줘야 되는 거죠? 다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액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지금 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원천지수세율이 얘네들이 이제 인하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사적연금이에요. 사적연금은 사적연금의 돈을 인출하는 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연금 수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인출하게 되면은 불입 시에 공제가 되지 않은 거 불입할 때 공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불입할 때 이미 과세가 된 거니까 걔를 인출하게 되면 걔를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A라고 표현해 가지고 A는 과세 제외. 이미 얘는 그때 불입할 때 이미 과세가 된 거니까. B는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연금 계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원래 퇴직했을 때 원천징수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연금 계좌에 들어오게 되면 원천징수를 이연하는 거죠. 나중에 인출할 때 원천징수 하는 거잖아요. B, 그죠? 그다음에 C, 불입했을 때 공제가 된 거랑 운용 수익. C. 그러면 B를 인출했을 때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B를 연금 수령했을 때 그때 원천징수 어떻게 했죠? 그 B에 인출하는 그 B에 해당되는 이연 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 했는데 그게 연금 수령자가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60%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게 뭐냐면 그럼 20년을 초과하면
20년을 초과하게 되면 인출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이연퇴직 소득세의 50%를 원천 인수하겠다. 그죠? 그게 여기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원래 10년까지는 몇 퍼센트고요? 10년까지는 70%, 이연퇴직 소득세의 70%고 10년에서 20년까지는 그 이연퇴직 소득세의 몇 퍼센트고 60%고 20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연퇴직 소득세 몇 퍼센트 하는 거고요. 50%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연금 외수령했을 때의 이연퇴직 소득세 60% 5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C 연금 수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가지고 C를 인출하게 되면 그러면 걔는 원천 인수가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3, 4, 5% 나이에 따라서 70세 미만 받는 사람이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 그리고 걔가 무슨 연금이라면 종신형 연금이라면 사망시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이라면 걔는 몇 퍼센트 겹치면은 둘 중에 낮은 세율 원천 인수하는 거였는데 요게 4%가 이게 이번에 3%로 낮춰졌어요. 그러면 종신형 연금이면 무조건 얘가 제일 낮은 거네요. 종신형 연금이면은 그래서 그 종신형 연금이 그게 종신형 연금이 4%에서 몇 퍼센트로 3%로 인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금 계좌에서 사적 연금이죠. 사적 연금 연금 계좌에서 B하고 C 인출했을 때 원천 세율이 인하가 되는 겁니다. 인하가 된 게 두 군데가 있다는 거죠. B도 하나가 있고 C도 하나가 있고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고 됐습니다. 5장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쭉쭉쭉 이게 이게 그게 뭐냐면은 5장에 있는 내용, 6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나머지 내용들 뭐 교재 보시면 코스닥 벤처 소득, 벤처 펀드의 소득 공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택 세제 지원 연장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뭐 어떤 보냐면은 쭉 와가지고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요거는 신용카 소득 공제. 신용카 소득 공제가 이번에 이제 좀 바뀌었어요. 신용카 소득 공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그대로예요. 공제율은 그대로 가지고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하고 현금 수중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전통시장이라든지 대중교통 먼저 위에서 40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로 들어가고 얘가 네 번째로 들어가고 얘가 밑에 다섯 번째로 들어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요거 그대로 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여기 이제 한도 계산할 때 1900에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이제 기본 공제 한도가 300이고 얘도 출발하죠. 그리고 추가 공제 한도 얘네들 요거에 사용된 금액의 40%하고 요거에 체육시설 문화비죠. 문화비 사용한 거에 30%한 거 하고 300 중에서 작은 거 그죠? 해가지고 300 최대 600까지 가는 거고 7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기본 공제가 250에다가 얘는 고려하지 않고 요거 두 개에 40%한 거랑 200만 원 중 작은 거 최대 450만 원 되는 거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 기본 공제 한도가 이번에 좀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됐냐면 기본 공제 한도가 원래 얼마인데요? 지금 7천만 원 이하인 자 300이었잖아요. 근데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녀 등이 있다면 그 자녀 등이 한 명이라면 50만 원 추가 기본공제가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명, 3명, 4명, 2명 이상이라면 얼마 추가? 100만 원 추가. 그래서 그 자녀 수에 따라 가지고 기본공제가 300 자녀가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없으면 그냥 300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한 명 있으면 350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4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7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기본공제가 원래 얼마였는데요? 250이었는데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한 명이면 25만 원, 275.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50만 원 더 해가지고 300.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공제가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고요. 추가공제 한도는 그대로고요. 기본공제가 여기는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최대 100까지 7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자녀.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해놨냐면 이렇게 정해놨어요. 대통령령으로 자녀를 정해놨는데 그게 자녀 그 한 명 아니면 2명 이상일 때 50, 100 이쪽은 25, 50 이렇게 늘어나는 그 자녀는 누구냐면
직계 비속인데 누구를 포함하죠? 입양자, 위탁아동,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비속까지 다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자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서 동거 입양자도 포함하고 위탁아동 포함한 직계 비속으로서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고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이 요건 충족하고 장애인은 어차피 나이 요건 따지지 않죠.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제를 받지 않을 것.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결국에는 나한테서 뭐를 받는 그래서 그렇죠. 나한테서 기본제를 주고받는 나한테서 기본제를 주고받는 직계 비속, 입양아, 그죠? 그 다음에 위탁아동 그리고 재혼자의 자녀까지 포함한 그 걔네들이 한 명이라면 7천만 원 이하일 때 50만 원 더 추가, 7천만 원 초과할 때 20만 원 초과 아시겠죠? 그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7천만 원 이하일 때 100만 원 초과, 100만 원 더 추가, 그죠? 7천만 원 초과할 때 50만 원 초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한도 기본 공제 한도에 이번에 변화가 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세액 공제하고 이게 이제 교육비세액 공제와 신용카드세액 소득공제 적용이 합리화 이렇게 돼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보지 않는 교육비가 원래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의료비하고 학원비는 얘네들은 의료비세액 공제나 교육비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학원비라고 표현했죠. 의료비가 학원비. 얘네들은 뭐를 받더라도 얘네들은 교육비나 학원비, 교육비나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그래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보는 거죠. 학원비. 근데 그 학원비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사실 얘네들까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학원이잖아요. 이것도 학원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도 학원이거든요.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학원비가 아닌 학교에다 쓰는 돈들이거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거나 얘네들은 지금 교육비세액 공제가 되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보지 않는 거죠. 뭐만 신용카드 사용으로 봤었죠? 학원비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네들을 똑같이 이거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보지 않을 거야. 신용카드 사용으로 보지 않는 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학원비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뭘로 보지 않는다? 신용카드 이 교육비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얘네들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학원비에서 여기 신용카드 사용으로 보는 학원비에서 얘네들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제외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우산 공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7장에 이제 이쪽 교육비 쪽에서 교육비세액 공제 쪽에서 바뀐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중요해요. 교육비세액 공제 쪽에서 바뀐 거는 다 중요합니다. 월세세액 공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교육비세액 공제랑 월세세액 공제가 이번에 좀 개정됐거든요. 근데 교육비세액 공제는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학원비는 누구만 됐었죠? 학원비는 미취학아동, 취학전아동, 그죠? 미취학아동들, 취학전아동의 경우에는 학원비가 됐었죠. 교육비세액 공제가. 얘네들은 교육비세액 공제가 됐었어요. 얘네들은 학원비가.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건 뭐냐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돼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거나 아니면 9세 미만이거나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충족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9세는 세법상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딱 9번째 생일을 맞는 날과 그 이전이죠. 9세 이하, 9세 그 미만이라고 하는 거니까 딱 9번째 생일이 되면 안 돼요. 딱 9번째 생일이 되면 딱 9세가 돼버리는 거니까 9세 미만인 거니까 세법에서는 딱 9세라고 하는 거는 9번째 생일이 딱 되는 날이 딱 9세거든요. 9세 미만이어야 돼요. 9세 미만이거나 언제? 과세기간? 종료연령제 9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과세기 종료연령제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이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학원비가 돼요. 예체능 학원비만. 예체능 학원비를 예체능만 돼요. 그러니까 수학학원 안 돼요. 얘네들 제 동생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비세액 공제가 되는 거니까 원래 딱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이제 그만 다니려고 하는 분들 꽤 있는데 저희 형한테 들었는데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교육비세액 공제가 된다니까 좀 더 다녀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언제요? 과세기간 종료연제 여기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애들은 이제 취약 걔네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뭐만? 그렇죠.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얘네들만. 예체능 학원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육비세 공제를 받으면 교육비세 공제는 크게 본인에 대한 교육비세 공제가 있고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세 공제가 있고 장애인 특별교육비세 공제가 있고 교육비세 공제가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가지고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 다 되는 거고 부양가족은 누구누구 빠지는 거고 직계 존속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를 한 부양가족 대학교는 한도가 있죠. 대학교는 연 900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연 300까지 한도를 해가지고 교육비세 공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특별교육비세 공제 이쪽은 한도가 또 없죠. 그리고 이 장애인 특별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건이 있었잖아요. 요건. 그러니까 요건이 부양가족 누구누구 빠졌죠? 직계 존속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빠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었죠? 얘네들은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뭐는 안 따졌죠? 나요건 따지지 않고 뭐는 따졌었죠? 그렇죠. 소득금의 요건을 쭉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금의 요건을 쭉 한 자들은 내가 교육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벌어서 되는 거라고 봤죠. 그래서 소득금의 요건을 쭉 해야 된다. 즉 소득금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1,9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한도, 그렇죠? 대학교는 900, 대학교가 아니면 300, 연 300을 한도로 해가지고 교육비세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하겠다.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의료비처럼. 이게 의료비가 이랬잖아요. 의료비는 나이 요건이나 소득금 요건을 따지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얘네를 따지지 않죠.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비나 교육비 전부 다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빠져버렸어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자녀 대학생인데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득이 있는 대학생인데 안 따져요. 이제 소득금의 요건을 안 따져요.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직계 비속등의 부양가족 원래는 나이 요건 안 따졌지만 뭐는 따졌었죠? 소득금의 요건을 따졌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소득금의 요건을 폐지. 그러니까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료비나 교육비가 전부 다 이제 뭐만 되는 거죠?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장애인도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의료비도 원래 이랬었고요. 요건이 다 똑같습니다. 소득금액을 안 따지겠다는 거죠. 의료비하고 교육비는 소득금액을 안 따지겠다. 엄청 큰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인데 얘를 안 따진다는 거 그게 이번에 들어왔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세 공제가 확대가 됐는데 원래가 얘네들이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에 10만 원까지는 110원에 100, 10만 원 초과하게 되면 15% 이렇게 해주는 건데 1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는 거였었는데 특별 재난 지역 그 고향사랑 기부금의 그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이라면 그러면 걔네들은 10만 원 초과하더라도 15%가 아니라 몇 퍼센트 해주겠다고요? 30% 해주겠다. 선포일로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는 그렇게 해주겠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내는 이렇게 30% 해주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게 10만 얘는 그대로예요. 10만 원까지 110원에 100, 얘는 그대로 자동. 근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를 40% 주겠대요. 그리고 20만 원 원래 한도가 2천만 원까지거든요. 그리고 20만 원 초과 얼마까지는 2천만 원까지가 이제 15%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할 때는 10만 원하고 20만 원 사이는 어차피 얘가 더 좋으니까 이게 적용되면 되는 거고요.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한 게 얼마를 초과하게 되면 2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똑같이 몇 개월까지는 3개월 내에 기부하는 거라면 20만 원 추가분은 15가 아니라 몇 퍼센트 하는 거는 그대로 가고요. 30%.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또 생긴 거죠. 이게 지금. 10만 원 초과가 원래 15%였었는데 10만 원 초과하고 20만 원까지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구간을. 그래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까지는 40%, 20만 원 초과하면 어차피 한도는 얼마니까 얘네들이 한도가 2천만 원까지니까 20만 원 초과해가지고 한도까지는 15%, 특별재난 지역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부하게 되면 걔는 20만 원 초과하더라도 30%. 그러니까 요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인데
이게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좀 더 쳐볼게요. 자,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월세세액공제가 여기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았죠. 한도가 1,000만 원. 세액공제율은 15 또는 17% 해가지고 월세세액공제 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거냐면 이게 부부가 따로 살아.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말부부야, 주말부부. 그러니까 지금 직장이 달라서 직장이 지역이 달라가지고 부부가 지금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월세 살고 부인도 뭐 살고 지금 월세 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해놨었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세대주만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부가 따로 살고 있으면 아무튼 나는 세대주고 부인은 아무튼 아니 부부잖아요. 부부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이 세대주면 한쪽은 세대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는 지금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는 거죠? 부인은 못 받는 거야. 근데 어차피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둘이서 혼자씩 살고 있으니까 둘 다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있는 거야. 조그만 집에서. 그러니까 나 월세 1년에 1,00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지. 나 월세 1년에 700 나와. 700. 부인은 월세 500 나와. 근데 지금 원래 같이 살고 있으면 원래는 방 2개짜리로 해가지고 한 2개짜리는 1,000만 원 넘을 텐데 따로따로 사니까 그냥 조그만 집면 되는 거라서 나는 700, 부인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500. 좀 아까운 거야. 이거 해달라.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인이 누가 아닌데요 지금. 세대주가 그렇죠. 세대주가 아닌데 부인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합해가지고 얼마까지 나 얼마 되는 거니까 세대주부터 먼저 700. 그럼 얼마 남았죠 지금? 그렇죠. 300만 원에 대해서 15 또는 17% 곱한 금액만큼 부인 쪽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인 쪽 나부터 먼저 해주고 아직 여유가 얼마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미 1,000만 원 넘어갔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내가 아직 1,000만 원 범위 내라면 여유가 좀 남아 있다면 부인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해주겠다는 거죠. 그 세대주의 배우자도 1,900은 당연히 얼마 이하여야 되고요.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지만 되고요. 요건이 이렇게 충족되는데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되고요. 시군구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하고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있다면 그들은 무주택자여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없으면 그냥 배우자 혼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만약 그 배우자 지금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인데 아들이 엄마랑 나 같이 있을래 아직 어려가지고 그러면 애 데려가서 학교 그 엄마 직장 근처에 학교를 보내는 거야 지금. 그러면 배우자하고 지금 직계 비속이 같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직계 비속이 주택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동거하는 직계 여기 이 표는 동거라는 직계 존비속 등이 있다면 그 직계 존비속 등은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럼 만약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그냥 2번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도 계산할 때 둘이 합해가지고 월간 월세가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 쪽부터 먼저 해주고 한도에서 남은 금액만큼 배우자 쪽도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저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 내용이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인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예 교재에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근데 원래부터 있던 건데 그게 또 너무 어렵게 개정이 돼가지고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용이 내가 연금 계좌에 돈을 막 넣었잖아요. 지금 넣으면은 이 연금 계좌를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연금 계좌를 운용하죠. 연금 계좌를 운용하는데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연금 계좌를 운용하는데 이거를 펀드에 가입을 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연금 운용하는데 근데 그 펀드를 가입했는데 그 펀드가 해외 그 회사들 외국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주식이나 회사채 투자하는 펀드인 거야. 뭐 중국 펀드라든지 무슨 뭐 어디 펀드라든지 그쪽 펀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이 건너서 연금계좌에 들어와서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인출하게 되면 나한테 소득이 되는 거죠. 벌써 딱 느낌이 되게 막 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기 괜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쪽에서 지금 해외 쪽에서 그 펀드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이자 배당금 지급할 때 외국에서 뭐 하고 좋겠어요. 당연히 원천 징수를 하고
그 펀드에다가 지급을 했을 거고 그 펀드는 또 이거를 누구한테 줄 거고 지금 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줄 거고 그 연금 계좌에서 내가 인출하게 되면 나의 또 여러 가지 소득이 되겠죠. 여러 가지 소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A냐 B냐 C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따져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다 집어넣은 돈이 어떤 돈을 가지고 펀드에 가입했고 그 펀드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원천 인수한 거에 대해서 외국납세 공제를 지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몇 달이 건너가지고 몇 달이 건너서 저쪽에서 처음에 지급할 때 외국에서 그 펀드한테 지급을 할 때의 이자 배당에 대해서 뭐라고 줬겠어요? 원천에서 하고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몇 달이 건너가지고 지금 인출할 때에 여기서 또 과세가 되니까 이것도 무슨 과세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몇 달이 건너가지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이중과세 외국납세 공제로 해서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외국납세 공제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규정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예 언급을 안 했던 건데 이게 더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쭉 그 관련된 것도 쭉쭉쭉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보면은 5번에 1, 2번, 뭐 6번, 7번 그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8번 가볼게요. 8번 18페이지 8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이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택이 여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기준시가가 6억이어야 되고 그죠? 그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등록 임대사업자여야 되고 등록 임대사업자면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형주택이어야 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를 이게 등록 임대사업자는 장기하고 단기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장기가 몇 년 이상이고요. 10년 이상, 단기는 4년 이상. 10년 이상일 때 집 한 채를 빌려줬다면 75%, 10년 이상일 때 두 채를 빌려줬다면 50% 세액감면 해주는 거, 그리고 단기일 때는 한 채 빌려주면 30%, 두 채 이상 빌려주면 20% 이게 교재에 있는데 그게 사실 이 감면해 주는 게 작년도 말로 끝나는 거였는데 기한이 연장됐다. 그대로 간다.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분리과세 주택 임대수 금액 계산할 때 세액 감면 하는 걸로 해서 세무회계 연습에 문제 있어가지고 문제도 풀어보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기한이 작년 말까지였는데 기한이 연장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나올 만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 받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연말정산했는데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연말정산 했더니 연말정산 지금 한참 이제 곧 요즘 시즌이죠. 이제 연말정산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제 연말정산은 이제 근로소득이 가장 주니까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2월달 근로소득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했더니 추가로 얘가 더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거야. 이제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그러면 2월달에 소득 지급할 때 원천인수하는 거에 추가로 더 원천인수해야 되는 거죠. 더 징수를 해가지고 그걸 3월 10일 날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뭐일 때요 지금? 근로소득세에서 추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를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를 저 10만 원 초과 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야. 그러면은 2월, 3월, 4월 원래 2월분 지급할 때 원천인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3개월 동안 2, 3, 4 3개월 동안 나눠 가지고 원천인수 해주세요. 4만 원씩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그게 2월, 3월, 4월이죠. 나눠 가지고 원천인수하는 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무슨 소득세는요 지금? 근로소득세는요. 교재 보시면 있어요. 근로소득세만 연말정산했을 때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10만 원을 초과했을 때에 2, 3, 4 3개월 동안 나눠 가지고 어차피 원래 월급에 대한 원천인수에다가 추가로 지금 원천인수를 더해야 되는 건데 그 추가로 원천인수 더해야 되는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나눠 가지고 원천인수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누구만? 무슨 소득만? 근로소득만. 근데 이번에 뭐가 이거에 들어왔냐면 사업소득 뭐죠?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 거죠? 간편장부사장자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걔네들은 사업소득인데도 연말정산 하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얘네들도 연말정산 했을 때 환급이 아니라 뭐가 생기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겼는데 그게 또 얼마를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똑같이 2, 3, 4월 달에 3개월 동안 나눠 가지고 원천인수하는 것
하게 할 수 있는 게 들어왔다고요. 사업소득 때도. 이게 이 3개월 동안 나눠서 원천인수하는 게 무슨 소득세 연말정산만 있었는데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만 있었는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누군지 아시죠? 걔네들도 이번에 똑같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걸로. 원래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누구죠? 아니, 법인 빼고 이제 개인 사업자만 얘기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과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라면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면세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고 면세사업자라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고.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더 하면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알았어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 딱 하면 양도소득세잖아요. 양도소득세 어차피 다 갈 건가요? 네, 아무튼 보시면 근데 이거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개인이니까 내가 전자세금 발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개인 사업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된 거를 1월 25일 알게 됐잖아요. 관할세무서에서.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제 7월 1일부터 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라고 하는 걸 통지서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그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과세기한 개시 한 달 전까지. 원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가고자 하는 과세기한 개시 20일 전까지인데 얘는 20일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 왜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열흘 동안 공부할 시간을 더 준 거죠. 20일이 아니라 이거는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 통지가 안 왔어. 그럼 내가 몰랐잖아. 몰랐으니까 난 당연히 7월 1일부터 뭘 발급을 못했겠어요. 전자세금 발급을 못했는데 얘가 8월 달에서야 내가 받게 된 거야. 그 통지서를. 그렇죠? 그러면 다음 달, 다다음 달. 받은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서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원래 있었거든요. 통지에 대한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법에 있겠어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니까 소득세법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통지 의무가 없었어요. 통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가 그대로 준용. 이게 뭐랑 똑같은 거죠. 이게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의 통지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그대로 준용해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똑같이 발급 의무 개시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통지 의무가 있고 그럼 내가 그때까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러니까 한참 나중에 받았어. 그러면 수령한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요. 더 스피드를 한번 내볼게요. 10시 전에 무조건 끝낼 거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거기 있는 거 안 보셔도 돼요. 개정 내용들 다. 우리 수업 목적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좀 볼 거니까요. 그렇죠? 퇴직소득세 거기 있는 건 볼 필요 없고 지금 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양도소득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